안녕하십니까. 교과서 읽어주는 남자 김영선입니다. 오늘 세계사수 없음 4번째, 서양사 6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의 주제는 중세 유럽의 변화 되겠습니다. 바로 내용 들어가 볼게요. 자, 유럽의 변화라고는 하지만 사실 서유럽의 변화 얘기하는 것이고요. 내용 바로 들어갈게요. 자, 먼저 삼포제 들어보셨죠? 뭐 세 개의 구역을 나눠가지고 돌려서 이렇게 농사를 짓는다는 거고, 여기 말이 좀 이상한데 말을 활용한 무거운 쟁기를 활용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말을 활용해서 무거운 쟁기를 끌었다. 아무튼 핵심은 이겁니다. 농업 기술이 발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성이 증가되었고요. 그리고 인구가 점차 많아졌다. 왜냐면 식량이 많아지니까 사람도 많아지겠죠. 많이 안 죽게 되겠고요. 그러면 사람이 많아지는데 땅은 부족한 거예요. 농경지가 부족하면서 대외 팽창의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다른 나라로 다른 지역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서유럽인들이 여러 가지 개간이나 팽창을 하게 되고요. 그 사례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그 사례 중 하나가 바로 십자군 전쟁 되겠는데요. 그 계기를 보시면 여러분들 11세기경에 우리 지난번에 나왔던 나라예요. 셀주크 튀르크가 성지였던 예루살렘을 점령하자. 그리고 여기 더해서 비잔티움을 공격하자 비잔티움의 황제가 서유럽에 SOS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황이 당시에 클레르몬 공의회라는 곳에서 성지 회복을 명분으로 해서 전쟁을 일으키자, 전쟁을 하러 가자, 싸우러 가야 된다라고 호소하게 되고요. 이때 이제 여러분들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제 십자군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게 되는데 말 그대로 십자가를 들고 일어나는 그런 군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트교 군대가 된 거죠. 자, 1차 십자군 같은 경우는 성지 탈환, 즉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데 성공했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왕국을 건국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십자군은 점차 변질되어 가고요. 특히 4차 십자군이 굉장히 심각한 변질 상태에 있게 되는데 당시에 베네치아 상인들한테 막대한 빚을 진 이 4차 십자군은 결국 이 상인들의 사주를 받고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점령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원래 이 비잔티움이 도와달라고 해서 일으켰던 게 십자군인데 정작 그 나라의 수도를 점령해버린 꼴이 된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세운 게 라틴 제국이에요. 물론 이렇다고 해서 이 당시에 비잔티움 제국이 바로 멸망한 건 아니었습니다. 여기 이 수도만 털린 거였어요. 자, 이후에도 거의 한 13세기 말까지 해서 십자군이 계속 진속되었는데 계속 변질된 채로 갔던 것입니다. 자, 그 결과를 보시면 여러 가지 그 분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정치 분야 보시면 여러분들 교황의 권력이 굉장히 약화되었다라고 하고요. 왜냐면 이 십자군 자체가 거의 실패한 거잖아요. 그래서 전쟁에 동원되었던 제후 기사층이 몰락하면서 그와 반대급부로 어부지리로 왕권이 강화되는 그런 효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자, 경제 부분 볼게요. 경제 부분은요, 여러분들 지중해와 동방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이탈리아 도시들이 번영을 이루었다. 대표적으로 제노바, 그리고 아까 그 4차 십자군에 나왔던 베네치아 등이 성장했다는 것이고요. 자, 문화 부분에는 전쟁을 통해서 이슬람 문화, 비잔티움 문화가 계속 유입되면서 문화 발달이 자극되었다. 이후에는 르네상스까지 일어나는 그런 일까지 얘기가 언급이 될 겁니다. 지도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여기 내용은 선생님 수업 때 설명드렸지만 당시의 이슬람 세력은 이 십자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책의 내용이라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십자가와 초승달 천년의 공존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 만한 그런 일독을 권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관심 있는 친구는. 자, 지중해 교역의 확장이라고 해서 그다음 경제적인 얘기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자, 배경을 보시면 원거리 교역이나 그리고 동방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발달하면서 이 당시의 유럽 사회에서 유럽 그 시장들이 이렇게 열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북쪽에는 당연히 북유럽 교역권이 있고요. 남쪽에는 지중해 교역권이 있는데 그 양쪽을 서로 이어주는 것이 바로 프랑스 샹파뉴 지방에 있었습니다. 자, 북유럽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가장 중요한 지점은 플랑드르 지방이었고요. 나중에 플랑드르는 계속 또 나오는 지점이에요. 한번 기억해 두세요, 이름을. 그리고 발트해, 북해 주변을 교역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지도에 보시면 여기 북해는 나와 있죠. 여기가 이제 발트해거든요. 여기가 발트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 여러분들 지중해 교역권 같은 경우는 십자군 전쟁으로 번영하였다. 동방무역, 금융업, 직무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여러분들 북쪽에 있는 이 북유럽과 지중해를 이어주는 것이 바로 상판이라고 그랬죠. 이걸 놓쳤네요, 선생님이. 그 북유럽에서 한자동맹이라고 하는 거, 한자동맹이라고 발음해야 될까요? 어쨌든 그 북독일 지방에 있는 여러 도시들이 참여한 그런 동맹체가 있었다. 도시들 간의 동맹체예요. 이들이 독자적인 군대도 갖고 있을 정도로 강력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북유럽과 지중해를 서로 이어준 것이 샹파뉴 정시대였고요. 이 프랑스 샹파뉴 지방이라서 그래요. 서로 그 남북에 있는 그런 교역권을 이어주는 그런 정기적으로 시장 열리는 정기시가 개최되었다. 처음에는 물물 교환하다가 점차
화폐를 교환하게 되었다. 화폐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은행업이 발달 촉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도시가 성장하자 도시민들은 점차 영주에 대항해서 여러분들 특허장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특허장은 일종의 그 자치권을 포함하는 거예요. 자치권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얻을 때는 재력 그리고 무력을 활용해서 그리고 왕과 제휴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특허장 내지는 자치권을 획득했다라고 하고요. 이러면서 독자적인 도시 행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시민들끼리 도시를 운영하게 된 거죠. 자, 여기 시민들이 운영하는 그 도시 안에는요, 길드라는 것이 있었어요. 자기네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끼리 같이 이렇게 모여서 이익 집단을 형성한 것인데요. 자, 11세기경의 도시 상공업자들은 공동의 이익, 안전을 위해서 조직한 것이 바로 길드 되겠습니다. 처음에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공동의 이익, 안전 이런 걸 얘기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좀 통제하는 게 강해요. 그래서 의외로 여러분들, 상인들, 뭐 거래 이런 거 얘기하지만 굉장히 폐쇄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예. 처음에는 상인 길드가 주도권을 잡았고요. 점차 수공업자 길드 역시 여기에 좀 대항하게 되면서 어쨌든 좀 알력 다툼이 있었다는 얘기고요. 어쨌든 이 길드라는 것은 초기 도시의 발전과 자치권 획득에 기여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폐쇄적인 성격 때문에, 즉 다른 말로 배타성이 심해서 자유로운 경제의 발전은 저해되었다라는 걸, 혹은 저해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내용 넘어가 볼게요. 자, 도시가 성장한다면 그곳에 원래 있던 장원이 없어진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자, 새 땅이 없어요. 농노들은 자꾸 도망가요. 상공업 발달하면서 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농노들에 대한 부역이 점차 폐지되고 지대를 급납으로 받게 됩니다. 자, 즉 무슨 말이냐? 그 지대, 땅을 이렇게 농사를 짓고 그리고 농노가 땅을 농사 지은 걸 갖다가 일부를 뭐 이렇게 갖다 바치게 되겠죠, 영주한테. 근데 그걸 점차 그 곡물이 아니라 급납, 즉 돈으로, 화폐로 갖다 바치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이러면서 화폐량이 점차 증가하자 그 곡물의 가격이 높아지고, 쉽게 말해서 물가가 높아지고 화폐 가치는 점점 낮아졌습니다. 이런 와중에 엄청난 전염병이 하나 도게 되는 거죠. 이 흑사병이라는 것 때문에 당시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이러면서 살아남은 사람이 얼마 없다 보니까 노동력의 가치가 급상승하게 되고요. 해방된 농노, 도시민들이 받는 임금이 높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자영농이 증가하고 자원이 해체되는 과정은 그런 결과를 거뒀지만 이에 대해 반동, 언제나 역사의 흐름에서 반대로 움직이는 그런 백래쉬가 있기 마련입니다. 해서 일부 영조들의 그 속박이 강화되었습니다. 오히려 더 옥죄는 거죠, 농노들을. 없앤 거를 다시 만들기도 하고요.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반란이 일어납니다. 프랑스에서는 대표적으로 짜크리의 난이 있고요. 영국에서는 와트 타일러의 난인데요. 글자가 이상하네요. 다시 와트 타일러의 난 되겠습니다. 이 두 난 모두 여러분들 영국과 프랑스가 오지게 싸워든 100년 전쟁 안에 일어난 전쟁들이 그런 난들이라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면 이제 교황권의 쇠퇴와 그리고 왕권의 강화를 좀 연달아 볼 건데요. 자, 보시면 교황권 쇠퇴 볼게요. 아까부터 얘기했지만 십자군 전쟁 패배했잖아요. 실패하면서 교황의 권위가 계속해서 약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교회와 성직자에 대한 과세 문제로 인해서 프랑스 왕과의 교황이 대립이 일어나는데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 아비뇽 유수라는 사건 한번 기억해 주실 겁니다. 자, 일단 교회 성직자 과세 문제로 왕이랑 프랑스 왕과 그리고 그 로마 교황청에 있는 교황의 대립이 일어났는데요. 교황이 당시에 보니파키우스 8세였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우남 상크탐 뭐 알아보겠어요? 여기 있으면 우남 상크탐이라는 걸 발표하면서 그 영적 권위가 세속권보다 우월하다. 즉 교황의 권위는 너희 왕권보다 훨씬 세다. 이런 걸 강조하게 되는데 이 프랑스 왕이 이 신적 권위에 기댄 교황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냐면 일단 본인 이름은 필리프 4세고요. 3부회, 즉 사람들을 신분을 셋으로 나누는 그게 있었거든요. 뭐 귀족, 성직자, 그리고 평민들 이렇게 있었는데 그 3신분회를 소집해서 이들이 지지를 받게 됩니다. 무슨 지지냐? 교회 성직자의 과세를 왕이 해도 된다. 라고 하면서 교황이 굴복했거든요. 근데 왕이 여기서 교황을 납치 감금해버립니다. 그래서 교황이 화병으로 죽어버렸어요. 자, 새로운 교황 클레멘트 5세는요. 새로운 추기경의 대다수를 프랑스인으로 임명하고요. 그리고 교황청 자체를 아예 아비뇽으로 짐 싸들고 와버립니다. 그래서 이후에 약 70여 년간 교황청이 프랑스 왕의 통제하에 있게 되고요. 나중에 로마로 돌아오긴 했는데 더보기 밑에 있을 거예요. 자, 교회 대분열 사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 이러냐면
로마에서도 아비뇽에서도 각각 교황을 선출하면서 그런 대립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대립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후에 교회의 권위가 실추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이 로마와 아비뇽에서 선출된 그런 교황들 말고 그 피사공의회라 그래서 다른 데서 이제 제3의 교황을 선출했는데 이 로마와 아비뇽에서 이걸 인정 안 해버려요. 그러면서 교황이 한순간에 3명이나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교회가 안 그래도 십자군 전쟁 실패하면서 권위가 별로 안 좋았는데 교황의 권위가 아주 나빴는데 이런 그 대분열 양상까지 보이게 되니까 권위가 더욱더 실추됐겠죠. 그래서 교회의 개혁의 움직임이 보이게 되는데 그래서 이 로마 가톨릭을 개혁해야 된다, 똑바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개혁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 영국의 위클리프, 보헤미아의 후스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위클리프 후스 하면 이름을 기억해 둘만 하고요. 이들은 교회의 세속화, 성직자의 타락 그런 걸 비판하고 성서 기반한 신앙 강조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어쨌든 이 교회 난리가 났잖아요. 이걸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 정리를 하려고 한 것이 바로 콘스탄츠 공의회 되겠습니다. 콘스탄츠 공의회는 여러분들 교회 대분열을 수습하는 그런 공의회였습니다. 공의회의 정당성과 권위를 규정했는데 무슨 말이냐? 교황도 이 공의회의 결정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새로운 단일 교황 한 명만 해갖고 이 사람만 교황 한 명이야 라고 뽑은 게 마르티누스 5세 또는 뭐 마르티노 5세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이후에 로마 교황의 정통성을 인정했다라는 것이고요. 이 공의회에서 또 한 게 뭐가 있냐면 위클리프 그리고 후스를 모두 이단으로 규정하고요. 후스는 화형에까지 처하게 됩니다. 위클리프는 그렇게 강하진 않았나 보네요. 화형에 처하지 않은 걸 보니 아니요. 위클리프는 이미 죽었습니다. 자, 왕권의 강화. 자, 여러분들 교황권이 교황권이 약화되는가 그 이면에는 왕권이 강화되는 게 있다 그랬죠. 역시 여러분들 십자군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기사들의 세력이 약화됐고요. 교황권이 약해졌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왕권이 강화되었고요. 왕이 자신의 재판권, 자신의 가세권을 점점 확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힘이 필요하겠죠. 상비군, 늘 군인인 상태로 있는 늘 준비된 그런 군대, 직업 군인들을 고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관료제, 왕이 할 그 행정 이런 것들을 도와줄 관료들을 또 영입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도시 상공업자들, 아까 왕과 제휴하게 됐다, 도시에서 뭐 자치권 얻기 위해서 왕과 제휴하게 됐다 이런 표현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봉사하면서 활동했다, 같이 제휴했다, 세력을 합쳤다. 자, 거기에 더해서 화약이 도입되면서 막 대포 쏘고 총 쏘고 이러다 보니까 세력이 약화된 기사들이 점차 왕의 신하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 중에 유럽 각국은 대체 어떤 변화를 겪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다음에 나와 있는데요. 영국과 프랑스 이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영국과 프랑스가 13세기경에서 엄청나게 싸워대요. 그래서 13세기경에 프랑스와 전쟁으로 인해서 재정이 약화된 그런 영국이 당시 왕이 존이었는데 사람들한테 중과세, 무거운 세금을 물리게 됩니다. 귀족들이 당연히 반발했고요. 그래서 글씨가 잘못됐네요. 국왕 존은 대헌장이라는 것에 승인하게 됩니다. 대헌장. 그 영어로는 마그나 카르타라고도 한대요. 어쨌든 쉬운 말로 하면 뭐냐면 왕이 함부로 세금을 걷지 않겠다 뭐 이런 거에 동의했다는 거예요. 왕이 그만큼 힘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힘이 없었는가는 이따도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자, 이후에 헨리 3세라는 왕이 즉위하게 되는데 이 마그나 카르타 즉 대헌장을 무시하고요. 귀족 중에 한 명이었던 시몽드 몽포르라는 사람이 신분 대표를 소집하기도 했습니다. 의회의 시초라고도 부르고요. 이후에 국왕 에드워드 1세가 또 뭐 전쟁을 일으켜야 돼가지고 돈을 좀 구했어야 돼요. 그래서 모범 의회를 소집하게 되는데 13세기 말이었죠. 그리고 14세기쯤 가면 이제 상하원 즉 양원 의회가 확립되는 과정을 볼 수가 있고요. 이후에 또 싸우거든요. 영국이랑 프랑스랑. 그것을 한 100년 이상 싸웠기 때문에 100년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결론적으로 영국이 패배해요. 프랑스가 이깁니다. 프랑스의 중앙집권화의 계기가 된 게 바로 100년 전쟁이고요. 자, 그리고 영국은 100년 전쟁에 패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 다음에가 더 문제였어요. 자, 장미전쟁이라는 게 바로 이어서 거의 연이어서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이 영국 왕의 그 왕위를 계승하는 전쟁이었고요. 그것을 두고 싸웠던 것이고 빨간 장미를 그 문장으로 했던 랭카스터가와 그리고 하얀 장미를 그 문장으로 했던 요크가와 오지게 싸워야 되는데 어쨌든 이 과정에서 전쟁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봉건 제후 세력이 계속 약화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왕위를 두고 싸우는데 왕권이 강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랭카스터가가 승리합니다. 헨리 튜더라는 사람이었고요. 이 사람이 튜더 씨여가지고 튜더 왕조를 개창하게 됩니다. 이제 헨리 7세로 등극하게 되는 것이죠. 중앙집권체제의 토대 마련도 함께 기억해 주시고요. 자, 프랑스 가겠습니다. 아까 그 존 왕이라고 하는 영국의 호구가 있었다면 여러분들 이번에는 그 상대편에는 필리프 2세라고 하는 프랑스 왕이 있었습니다. 영토를 엄청나게 확장해요. 당연히 이 존 때문이죠. 이 존이 별명이 실지왕입니다. 실지왕은 땅을 잃어버린 왕이란 뜻이에요.
선조들이 얻어놓은 여러 땅을 다 잃어버립니다. 프랑스는 다 뺏겼어요. 그리고 14세기 국왕 필리프 4세가 여러분들 삼부의 소집 이런 거 하면서 또 교황이랑 막 이렇게 핑퐁하다가 교황한테 승리하잖아요. 그러면서 왕권이 점차 강화되고 있던 와중에 100년 전쟁 터진 겁니다. 영국 왕이 뜬금없이 프랑스 왕위 계승을 주장하면서 충돌했던 거죠. 그러나 영국 왕은 이게 뭐 현실성 없다는 건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냥 시비하면 튼 거예요. 근데 진짜 실질적인 이유는 프랑스 내에 있던 영국령 그리고 이곳이 아주 중요하죠. 그렇죠. 북유럽 교역권의 중심지였던 플랑드르 지역에 대한 이권을 다퉜던 겁니다. 처음에는 영국이 엄청 우세했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뭐 장군 부대 막 이런 튀어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전쟁이 후반기로 갈수록 갑자기 혜성과 같이 등장한 인물 잔다르크로 인해서 여러분들 전세가 역전되었고요. 결국 프랑스가 최종적으로 승리한 이후에 프랑스는 중앙집권 국가가 되는데 그런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자, 독일과 이탈리아가 좀 사이즈가 비슷하게 나오는데, 자, 독일 같은 경우는 신성로마 제국이죠. 그 나라는 뭐 말만 제국이지 제대로 된 그런 중앙 집권력이 없습니다. 해서 심지어 13세기경에는 대공의 시대라는 게 한 20여 년간 이어졌어요. 즉 황제의 자리가 없는 그런 큰 시대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시대가 다시 오면 안 돼. 너무 헷갈려. 너무 혼란스러워. 해서 14세기경에 여러분들 물론 시대적으로는 좀 더 뒤지만 황금문서령을 반포하게 됩니다. 7명의 선거권 가진 제후, 즉 칠선제후가 황제의 선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인정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투표로 뽑히다 보면 황제는 명목상의 우두머리는 될 뿐이죠. 실권은 대제후의 차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제후가 다스린 영방국가 자치도시로 전 국토가 분열된 상태가 지속되면서 언젠간 통일의 움직임이 있지만 매우 뒤의 얘기입니다. 이거는 한 300~400년쯤 더 올라야 돼요. 이탈리아는요, 그 위에 콩가루였던 그 독일, 즉 신성로마 제국의 간섭을 받고 있었어요. 심지어 나라 안에 여긴 교황 땅, 여기는 도시국가 베네치아 거, 여긴 피렌체 거, 여기는 나폴리 왕국 거, 오만 잡것으로 다 분열돼 있었는데 나중에 또 한 300~400년쯤 뒤에 여러분들 통일의 움직임이 또 있기는 있습니다. 가볍게 한번 넘어가고요. 이거는 자, 이베리아 반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죠? 그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이 지금 있는 땅인데, 자, 어떻게 시작되느냐? 에스파냐 같은 거는 먼저 레콩키스타 한번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아까 뭐 그 서유럽인들이 팽창한다 그랬죠. 레콩키스타, 즉 재정복 운동으로 강력한 왕국을 이베리아 반도에 등장시키게 되는데, 그게 아라곤과 카스티아입니다. 근데 15세기 후반에 이 두 나라 결혼해가지고 왕실 간 결혼해가지고 에스파냐 왕국이라는 것을 탄생시키게 됩니다. 이후에 이슬람의 근거지였던 그라나다라는 땅을 정복하면서 통일국가가 완성된 것이 1492년입니다.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12세기 카스티아로부터 독립했고요. 15세기에 중앙집권 국가가 되었는데 나중에 인도 항로 개척되는 것까지 같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신항로 개척 때 같이 또 보도록 할게요. 오늘 대단히 내용이 많았는데 찬찬히 한번 보시면 또 이해될 겁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